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2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 협력편 12경입니다.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고요. 옆에는 언제나처럼 동아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야부님, 그리고 물레동의 동네 주민이자 동안의 주인이자 동파된 주백통인 동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용료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뭔가 남자들끼리 할 법한 사담들을 막 했는데요. 사사로운 얘기들. 어떻게 만났는지 소용료를. 제가 소용료의 용자가 드래곤 용자잖아요. 네. 제가 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니까 네. 다 좋아했어. 그쵸? 그 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캐릭터들이 무지 많습니다. 용소야 뭐 이런 거. 용소야도 그렇고 실존 인물 중에도 네. 가령 뭐 사카모토 료마. 료마.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무혈로 이끈 네, 그 네. 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사카모토 료마가 우리말로 용, 드래곤 용자의 말맞자예요. 그쵸. 용마. 네.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또 일본 만화 중에 그 용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드래곤 용자를 쓴. 네네. 네, 네. 그 만화가 이제 일본 그 다이쇼 시대부터 이제 쇼와 시대를 동아시아를 막 현대사의 실존 인물과 얽혀가면서 벌어지는 대단한 장대한 네. 이런 대하 장편 서사의 만화인데 네. 거기에 노신도 등장하고 김일성, 모택동 다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 훌륭한 만화. 주인공이 용이에요. 이름이. 네. 오시코지 류. 일본 발음으로 류인데 용을 발음한 거죠. 네. 그 제목도 용이고 이제 용과 같은 이런 삶을 산 한 사내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용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람 이름에 이렇게 연결됐을 때 갖고 있는 멋있죠. 어떤 여자의 경우엔 소용료, 남자의 경우에는 료마나 오시코지 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산 자전거 한 20년 전에 처음 산 자전거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 이름 붙인 이름이 용마였습니다. 용마. 그 료마의 그 용마를 따서.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3마리 키우는데 그중에 네. 첫째 고양이 11년 전에 네. 키우기 시작한 고양이인데요. 그 고양이 이름이 용이에요. 용. 용.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게 꼭 의도했던 건 아닌데 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였던 거야. 용에 그래서 대한 저희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 고양이 첫째 고양이 이름이 용이 됐으니까 저희 둘째 고양이 이름이 곤이에요, 곤. 근데 왜 곤이냐? 용을 영어로 드래곤이라 그러잖아. 거기서 곤. 그래서 따가지고 둘째 고양이 이름이 곤이 된 만화 거야. 있잖아요. 그 곤도 떠올렸고 일본 만화. 아니, 뭐든지 용이 들어가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치. 용영호제라고 제가 좋아하는 성룡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성룡도 용자도 그 있고 성룡의 최고 명작 중 하나로 꼽히죠. 이소룡도 있고 뭐 많죠. 개인적으로 2보다 2를 좋아하는 이거 용영호제. 뭐 와호 장룡도 있잖아요. 그쵸. 와호 장룡. 그리고 저희 한국 야구 선수 중에 나성범. 나성범의 형이 또 나성용입니다. 그래서 용범. 예, 이 그리고 형제거든요. 그 유명한 그 홍콩의 배우 작은 용, 소룡, 소룡. 이소룡, 소룡 있죠. 성룡. 성룡. 그를 위시한 맞네. 당룡 뭐 이런 한국에 왕룡. 그래서 감독도 있고요. 저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옛날에 우리 그 김용 선생도 드래곤 용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저도 용 하면 다 황룡도 사실 이제 그냥 한글로 음자한 거 읽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때 옛날에 헷갈렸지. 용룡인 줄 그 알았죠. 곽정이 나중에 황룡한테 용아 막 부르거든. 네. 근데 이 양과도 나중에 이제 용아라고 소영이한테 부르죠. 용아라고 부르니까 이 이름이 뭐 이렇게 똑같아. 김용 선생이 자기 이름이 드래곤 용자라고 해서 여자 주인공 이름을 다 드래곤 용을 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다 마음에. 다른 용자였죠. 네, 맞아요. 김용의 용은 그 중용 네. 할 때 용자거든요. 범용하다 할 때 용자. 그러니까 이제 황룡이랑 용 중국 발음으로는 다 다른데 우리 발음으로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질문. 그 소용료는 소룡료로 안 부르고 왜 소용료라고 하는 걸까요? 원래 소용료의 이름이 소용료가 아니라 네. 이름이 없어요. 소용료는. 네. 이게 그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옛날 그 무삼통의 그 부인이 네. 그 무 부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드라마판을 보니까 2017년도 드라마판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삼통의 부인이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왜 천룡팔부에도 이름 없는 승리 한 명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모두를 화해시키는 소림사의 고승이 등장하는데 맞아. 그 사람 이름 없거든요. 드라마판에서는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보통 여성들에게 이름이 잘 이렇게 부여가 안 돼요. 네. 이막수도 그게 진짜 이름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 네. 뭐 무슨 이보다 더 슬픈 건 없다. 뭐 이런 막수. 이런 이름도 그렇고 소용료도 원래는 이게 작을 소자의 드래곤 용자잖아요. 네. 원래 성이 용씨였나 봐. 그래가지고 그 전진교의 그 아이를 그 생모가 버릴 때 그게 성을 써 놓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용씨 성을 가진 작은 어린 아이다라는 뜻의 소용료거든요. 그래서 소용료. 어린 여자아이, 용시성의 어린 여자아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일종의 애칭이지. 네. 그게 고유명사는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새로 사부도 이렇게 근엄하신 분이라 네. 소용료에게 새로운 이름을 뭐 지어주지도 않고 그냥 용녀, 용아가씨 뭐 이런 식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용료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료라는 이름이 되게 어불성설인 게 나중에 소용료가 나이가 40이 넘어도 소용료라고 불리거든요. 용녀로. 근데 소용료가 아니지 더 이상 이제 대용료라고 불리지. 더 이상 어린 아가씨가 아니잖아. 물론 얼굴이 워낙 동안이기 때문에 소용료라고 불러도 되기는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으면 선우용녀가 됐어. 죄송합니다. 선우용녀. 그치. 그게 누가 용녀. 하나 했어, 난 지금 때리고 있었어. 그게 그 용녀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름이 없다는 거는 또 새롭게 그 소용료는 성이 이름이 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어린 아씨. 용시성의 어린 아씨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무슨 막둥이나 같은 이런 느낌이죠. 그 손노파 양과를 거두었던 손노파도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지. 노파라고 부르죠. 그냥. 네. 손노파. 그러니까 성은 있는 거야. 네. 소용료가 용씨라는 성이 이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손노파도 손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용료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용노파가 되겠지. 똑같이.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손노파가 양과를 소용료에게 맡기고 죽죠. 죽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슬프거든요. 네. 왜냐하면 양과에게 손노파는 일종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네. 소용료가 이게 뭔가 차갑고. 정잉을 대단히 갈구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애정결핍이야. 전형적인 애정결핍 캐릭터인데, 네. 그러니까 손노파가 자기를 따뜻하게 엄마처럼 이렇게 아들 대하듯이 대해주니까 네. 그거에 막 감동 먹어가지고 그렇게 손노파를 따랐는데 손노파가 그 학대통에 의해서 죽잖아요. 네. 실수로 학대통의 실수로 그때 소용료에게 제발 부탁한다고 하면서 네. 양과를 맡겨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좀 감동적이거든요. 네네. 그때 손노파가 곧 죽을 상황인데 소용료가 하는 대사 혹시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과가 막 엉엉 우니까 네. 손노파가 죽으려고 할 때 네. 소용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양과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 대단한 일이 아니다. 참 무정해. 이렇게 차갑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손노파는 소용료와도 모녀지간에 다름없는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키워줬으니까. 18년을 같이 살았어요. 네. 18년. 소용료가 그때 18살이었거든. 태어나서 어린 그 꼬맹이 밥 먹이고 막 젖주고 막 똥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손노파가 했습니다. 네. 자기 엄마나 마찬가지 존재야. 근데 엄마 같은 존재가 죽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니 너무 뭐 대단히 뭐 무슨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정이 없고 매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소용료는 고묘파의 어떤 이런 내공을 익히면서 네. 어떤 희로애락을 완전히 억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네. 이런 훈련을 체계적으로 18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어떤 기쁨의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차가운 이런 어떤 도도한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 거죠. 초반부에 그거를 김용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런 대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치. 그 소용료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야. 네. 물론 김용 선생도 이런 대사를 이런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잠시 비통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으나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속이 완벽하게 100% 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이런 일종의 복선을 넣어놓은 거죠. 절제하고 있다. 참고 있다라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간의 그 비통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실말이고 그게 양과를 통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뒤바뀌죠. 네. 그 감정 상태가 매우 차가운 이런 차도녀라고 할 수 있는 소용녀가 나중에는 그 양과에 대한 어떤 사랑에 이렇게 매달리는 매우 정열적인 열정적인 캐릭터가 되거든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또 신조협력을 그치. 잇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그 일본 영화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네. 기억나죠. 어. 이탈리아에 나오는 두오모 거기서 그것 때문에 두오모를 엄청 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제목도 잘 만들었어요. 네. 냉정과 열정 사이. 저는 이게 딱 소용녀의 어떤 이런 캐릭터를 잘 설명하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용녀는 냉정한 캐릭터인데 나중에 점점 열정적인 캐릭터가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냉정을 버리지도 않고 완전히 열정적인 이런 양과 같은 캐릭터가 되지도 않아요. 네. 항상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캐릭터가 소용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고묘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소용녀에게 양과를 맡길 때 소용녀한테도 양과를 맡기지만 양과한테도 소용녀를 맡깁니다. 이 아가씨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너가 아가씨를 평생 보살펴라. 이 말을 하고 또 죽어. 그러니까 양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자기가 객체로서 소용녀를 이렇게 따라야 되고 소용녀의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도 소용녀가 자기를 보살피는 것만큼 자기도 소용녀를 보살펴야 되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터에 이렇게 아들한테 그러면 끌려와서 아들한테 너가 이제는 이 집안의 가장이니 어머니와 너의 여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이런 느낌이야. 그죠. 이게 남자니까 넌 사나이니까 너가 어리고 무공도 일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넌 남자니까 소용녀 아가씨를 잘 보살펴라. 이런 느낌으로 전 들렸거든요. 그게 구판에서는 되게 애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용아가씨는 의지할 데가 없는 몸이니 너 점을 엄청나게 넣어서 이러면서 되게 심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사무치게. 제가 연기력이 딸려서 그거를 그대로 연기를 못했습니다. 점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서 죽거든. 네. 그 얘기하고. 네. 그래서 고묘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저는 소용녀의 캐릭터성을 만들어주는 장치 중에 하나로 밧줄 위에서의 잠을 생각합니다. 그치. 그게 경공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잠을 밧줄 위에서 자요. 해먹도 아니고. 같이 잘 수가 없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나중에는 방법으로. 양과도 밧줄 위에서 자잖아요. 그쵸. 그 소용녀 옆에 밧줄 걸어놓고 옆에 누워 자면 되지. 네. 밧줄 2개 걸면 옆에 누워서 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무공이 뛰어나서 밧줄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처음에는 밧줄에 못 자고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자게 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옛날 무공 중에 가장 부러운 게 경공이거든요. 가령 와우장룡의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대나무를 날아다니는. 대나무 위에 막 걸어다니잖아. 살짝.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네. 어떤 이런 제가 몸이 워낙 좀 이렇게 비대하고 이렇게 무거워서 그 가벼운 몸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부러움, 이런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경공. 그게 경공이지. 저도 다른 얘기지만 그 옛날에 롱맨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알죠. 아시죠? 네네 알죠. 롱맨이라는 게임 보면은 대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쉬 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발바닥에서 불이 나오면서 앞으로 훅. 네, 달려나가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학원 가면서 저기까지 대쉬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런 그 가벼운 움직임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꼭 옛날의 경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을 좀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수양법 이런 것들을 좀 대중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소림축구의 한 장면처럼 제가 소림축구라는 주성치 영화를 알죠. 정말 좋아하는 저도 이유가 좋아하죠. 그게
이게 일종의 소림사의 무술을 대중화, 현대화, 일상화 시키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네. 이게 모든 이런 시민들이 소림사 무술을 익혀가지고 버스 지나가니까 버스 위에 경공으로 올라. 바나나 껍질에 이렇게 넘어질 때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경공으로 딱 안전 착지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회사 출근하는 시민들이 그 정장 슈트 입고서 같이 소림사 무공을 같이 단체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 너무 멋있는 거야. 생활체육으로서의 무술. 그러니까 생활체육으로서의 어떤 이런 몸을 가볍게 하고 뭔가 마음을 이렇게 좀 훈련할 수 있는,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대중적인 이런 그 무공 무술 스포츠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 요즘 태극권 같은 거는 많이들 이렇게 수련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태극권은 근데 약간 이미지가 그 어르신들 네. 약간 이런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약간 체조하시는 이미지. 약간 체조 이미지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누가 고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네. 그 소설 안에서 무공 연습하는 장면이 고묘파의 무공을 연습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상당히 또 그 말이 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치. 네. 그 가령 천라지망새.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참새로 훈련을 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새를 장 네. 안에 가두어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못 빠져나가는 방식인데 일종의 공간에 거미줄을 치는 거죠. 기운으로, 네. 기로. 근데 그것과 함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그 한빙옥이죠. 한빙. 네. 그 한옥으로 만든 옥침상. 그 옥침상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거든요. 그쵸. 이거 정말 이렇게 하나 뭔가 얻고 싶은.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밖에서 자면은 한옥침상을 경험할 수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네. 소영여가 양거한테 설명해 주죠. 단순한 얼음이라면 사람의 온기 때문에 녹거든요. 네. 그럼 내공을 수련하는데 도움이 안 돼. 네. 사람의 온기에도 녹지 않는 그 두께의 아주 차가운 이런 한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한옥이어야만 사람의 온기에도 녹지 않아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그런 곳에서 1년만 내공을 수련하면 다른 곳에서 10년 수련한 것보다 월등해진다라는 게 이 한옥 침상의 어떤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설정이 또 어떤 게 재밌냐면 보통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든 체육을 하든 뭔가를 수련하고 연습한다라는 거를 하루 24시간 할 수는 없거든. 맞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네. 몇 시간이라도.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루에 우리가 그래서 뭐 그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까지 일하는 게 이게 괜히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고갈돼요. 소진돼요. 그러니까 무공도 똑같거든. 잠을 자야지 우리 몸을 다시 원래 상태로 유지하지 그 않겠습니까? 군인들도 억지로 잠 재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공이든 우리의 공부든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자고 일어나면 팔알은 까먹어. 많이 까먹죠. 몸으로 익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공도. 그래서 이 소설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잠을 잘 때는 기와 혈이 평상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 수련한 무공 중에 열의 9이 사라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24시간 무공할 수 없다면 열심히 무공한다 하더라도 하루 16시간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한옥 침상이 좋은 거는 이 침상에서 잠을 자게 되면 낮에 수련한 내공을 잃지 않아요. 잃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강하게 뭔가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는 꿈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면서도 수련을 할 수 그렇지. 자면 우리는 보통 사라지잖아. 네. 근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곽정의 이런 어떤 이런 곽정에게 그 마옥이 네. 단양자 마옥이 잠자는 법, 호흡하는 법 네. 이런 것들 알려주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이거야. 한옥 침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공을 수련하는 게 그 전진파의 어떤 내공 신법이라면 네. 고묘파의 내공신법은 한옥 침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전진파 같은 어떤 효과를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때 곽정도 자면서 내공이 증진되거든요. 네. 어떻게 자느냐, 어떻게 호흡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한옥 침상도 그런 어떤 효과적인 아이템이다. 재밌는 건 그 한옥 침상을 왕중양이 선물해 준 거죠. 그렇지.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에 주화인마라는 단어가 등장. 저희 이 팟캐스트 한옥 제목. 침상을 설명하면서 네. 소영여가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이 옥침상의 또 하나 신비한 점이 뭐냐?
내공을 보통 우리가 수련할 때는 가장 경계할 게 주와 인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공으로는 주와 인마에 안 빠져요. 네. 내공 수련하다가 주와 인마에 맞습니다. 걸리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무공을 연마할 때는 항상 마음속에 그 불, 주화의 화자가 네. 그 마음속의 불의 기운을 얘기하거든요. 네. 심화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 심자의 불화자. 네. 그 마음의 불이 내달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악한 이제 악마적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인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와 인마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속의 불을 잘 다스리는 게 포인트거든요. 내공을 우리가 연마할 때는. 근데 이 한옵칭상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음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진 물건이라 네. 그 수련자가 그 위에 앉거나 누우면 마음속의 불, 심화가 정화된다라는 얘기. 주아인마를 막는. 그치. 왜냐하면 주와 인마는 양의 기운이 급속도로 치솟을 때 빠지게 되는 이런 마의 어떤 이런 경지인데 네. 이 한옥침상은 음의 기운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와 인마에 빠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내공 수련자들은 그 주와 인마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한 절반 정도는 그 신경을 네. 심화를 다스리는데 두어야 되는데 한호칭상에서 내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심화를 다스리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오로지 온전히 내공을 수양하는 데만 100% 전념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한옥칭상의 비밀,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내공. 저 방금 거의 영업당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세요. 이건 얼마에 팔아야 되지? 우리 그 옥션 얘기 하시라. 설명을 해야 되나? 나중에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뭐 일단 북극에서 구해야 되는 물건이고 그 세금도 붙을 테고. 요새 같아서는 너무 추워서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지만 요즘은 너무 추워서. 네. 여름에 여름에는 한번 필요하죠. 여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더위를 또 많이 타거든요. 여름에. 네. 고양이는 이제 그 땀샘이 없어서 네. 그 몸에서 땀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개들도 보면 이렇게 혀로 헥헥거리잖아. 그쵸. 근데 고양이는 헥헥도 안 거려. 그러니까 이게 더우면 진짜 더운 거야. 털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양이를 위한 한옥 침상이 실제 팝니다. 한옥 침상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고양이 스테인레스나 네. 그 차가운 어떤 재질로 만든 그 여름에도 그 한기를 보존하는 그 차가운 그런 거 있잖아. 사람도 이렇게 여름에 대나무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거기 누워 있으면 뭐 이런 거. 쿨매트 같은 거죠. 고양이 쿨매트가 일종의 한옥 침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사람보다 훨씬 유연하고 빠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경공을 구사할 수 있었거든. 고양이는 경공이 가는 게 인간과 달리 막 높은 곳에도 뛰어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공의 비밀은 그 쿨매트 합침상에 있는 게 아닐까. 야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면서 또 내공을 그렇지. 살려야 고양이는 되니까. 여름에도 자면서 내공을 이렇게 증폭시킨다. 그리고 또 고묘파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더 있는데 또 옥녀심경이 또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옥녀심경 때문에 이막수가 나중에 좀 쳐들어오기도 하고 소용녀가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옥녀심경 때문이었죠. 옥녀심경은 그 고묘파와 전진파를 네. 이렇게 뭔가 번갈아 익혔을 때 완성되는 게 옥녀심경이었죠. 그렇죠. 네. 그 임조영이 왕중양과 같이 싸우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창안한. 네, 맞아요. 그래서 옥녀신경 같은 경우 이제 전진파의 어떤 구결들을 전진파의 내공 수령 구결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소용여나 소용의 사부 죽은 사부나 전진파의 그 구결들을 잘 몰랐잖아. 네. 그래서 소용여가 그거 이렇게 훔쳐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혼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네. 근데 마침 조지경에게 배운 양과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우지 않았지만 구결만은 또 양과가 머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 외우잖아. 그러니까요. 천재적인 이런 비상함 암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황룡의 타고봉. 어머니급이라고 할 수가 있지. 타고봉법의 구결도 외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김용 선생의 농간이고 이런. 여기서 저희의 교훈은 뭔가 구결을 들으면 외워라 일단.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외우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네. 가령 저만 하더라도 제가 20년 전에는 전화번호를 아마 100개 정도는 외웠을 거야. 지금은 전화번호 진짜 5개 외우고 그쵸. 있나? 네.
거의 그러니까 못 외우죠. 이게 어떤 우리의 지능이 그 자체가 태화됐다기보다 우리가 이게 뭐 외울 필요가 없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요. IT 환경 속에서 점점 살면서 두뇌를 쓰는 방법을 좀 그렇지. 바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얘기인데 그 옛날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E.T.라는 영화 있잖아요. 있죠. E.T.라는 영화가 정말 대단한 이런 그 외계인 디자인을 네. 뽑아낸 게 이게 인류가 진화하면 머리는 커지고 배가 나오고 손발이 퇴화하는 전형적인 그렇게 될 것 같아. 이티처럼. ET도 손가락에 되게 터치폰 잘 누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거든. 터치감이 좋아야 되거든. 손끝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큰 폰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얼굴이랑 배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크고 이게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 팀은. 너무 얘기가 돌아왔는데. 예. 어쨌거나 그래서 뭐 백금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백금사는 연희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용료가 끼고 있는 장갑, 백금사 장갑. 그러니까 어떤 예리한 칼로도 보검으로도 결코 뵐 수 없는 아주 얇고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장갑이죠. 그러니까 백금사라는 장갑을 끼고 연희갑을 입으면 진짜 천하무적이지. 천하무적이죠. 검을 손으로 잡으면서 몸빵하면서. 그렇지. 거기에 이제 옥녀소신검법을 구사하고 옥녀소신검법은 둘이서 구사해야 되지만 소용료는 또 나중에 주백통의 쌍수호박 익힌 다음에 혼자서 구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용료의 경공에다가 그런 옥녀소신검법이나 백금사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결합을 하면 소용료가 비록 내공이 딸리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금융법왕 상대로도 이렇게 밀리지 않는 이런 실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소용료라는 캐릭터가 정말 진짜 양과와의 관계 속에서 소용료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용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양과는 소용료를 통해서 양과다워지고 소용료는 양과를 통해서 소용료다워지거든요. 둘이 만나기 전에 양과와 소용료는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양과는 뭐 위소보 같은 어떤 캐릭터에다가 완전히 피해망상과 열폭과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캐릭터였다면 소용료는 완전히 차갑고 뭔가 너무 무정하고 매정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둘이 만남으로써 양과가 그 결핍되었던 그 애정이 채워지고 소용료에게 결핍되었던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양과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과 같은 경우에 초반에 소용료 만났을 때 소용료가 싸부니까 엄청나게 양과를 많이 호통을 쳐요. 초반에 눈하고 싸부잖아. 무공이나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또 어릴 때는 여자애들이 발달이 훨씬 뛰어나니까. 그치.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H2 상황이라니까. H2에서도 그 주인공이 그 너무 어려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의 어떤 조숙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따라잡아 보니까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델리 스파이스 노래로 있는. 그게 델리 스파이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중2 때부터 늘 첫째 줄에. 맞아요. 그래서 소용료가 매우 많이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호통치고 하는데도 양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용료가 양과한테 너는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폭력적인 스승이. 거기서 양과가 이제 매력을 분출하는 거죠. 매력을 버는 능력. 양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때리느냐에 다르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때리면 화가 전혀 안 나고 오히려 기쁜걸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크면 꼭 찾아가서 따질 거니까. 전 여기서 이 양과의 대사를 읽고 빨강머리 애니 떠올랐어요. 빨강머리 애니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런 태도로 대사를 엄청 많이 날리거든. 저희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같이 상영했었잖아요. 빨강머리 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때리더라도 화가 안 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않고 그 복수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를 상대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박근혜 같은 사고방식인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사고방식. 양과처럼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용료가 의아한 거야. 너를 싫어하고 누가 너를 미워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양과가 또 짠한 대사를 날려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엄마, 목염자, 혹은 진남금,
엄마가 둘이야. 양과는 좋네요. 생모가 둘이야. 그리고 의붓아버지 구양봉. 구양봉, 그리고 곽백부 곽정, 그리고 할머니 손노파, 그리고 소용료.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강호, 넓은 강호 천하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딱 5명. 네, 생각해보면 5명도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5명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양과의 입장에서 이 5명은 곽부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곽부 입장에서 곽부를 사랑하고 곽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한 5,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두가 곽부를 보고 좋아한다기보다는 그치. 곽정을 보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아니라 그렇죠. 양과 입장에서는 자기를 다 박대하잖아. 네. 양과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박정하게 대하겠어? 양과도 어떤 권위에 기대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곽보 앞에서 열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삼통 그 무수문 형제도 완전 찌질하고 못난 애들이지만 아버지가 무삼통이고 그 또 단양 그 대리국의 그 1등 대사로 연결되는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계통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좋은 집안인데 양과는 집안에 대한 컴플렉스가 또 있거든요. 아버지 매국노고. 소망이 전혀 없죠. 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막 그렇게 집안이 좋은 막 엄청난 누구 장관 정치가 막 무슨 어디 국립대 총장 하던 사람의 그 자식이 옆에 있어.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막 무슨 이렇게 막 그 노동자고 막 이렇게 막노동판에서 이렇게 전전하던 사람이야. 열폭을 한다고. 네. 현대 이렇게 평등한 민주사회조차도. 근데 이 시대의 양과 이 시대는 계급사회였고 신분사회였고 철저하게 또 그 이른바 금나라의 전쟁 때문에 또 어떤 이런 충의지사와 어떤 매국노로 또 갈라져 있었던 네. 시대인인데 나쁜 거는 다 모아놓은 게 양과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캐릭터예요. 네. 어떤 양과는 기본적으로 사랑도 뜨겁게 하고 증오,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도 뜨겁고 그리고 슬픔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즐거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강한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용료와 완전 대비되죠. 소용료는 완전 반대죠. 소용료는 그런 사랑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뮤트시킨 거의 부모나 캐릭터라고요. 다름없는 손노파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용료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응? 나는 평생 이 무덤 안에서 살았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이 대사가 양과 대비되는 거야. 양과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짜 뜨겁게 미워합니다. 네. 아주 격렬한 캐릭터예요. 네, 열정적인 캐릭터지. 네. 사랑이든 증오든 뜨겁게 아주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퍼붓는 사랑과 증오라면 네. 소용료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증오하지 않는 완전히 그 수면 위의 그런 어떤 그 물결처럼 네. 이렇게 마음이 평담한 사람이에요. 이게 소용료의 말버릇이 있잖아요. 툭 하면 고묘에 난 고묘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혹은 우리 둘이 어디 처박혀가지고 강원 사람들 모르게 살자. 은거하자. 이게 소용료의 말버릇이라면 양과는 그래도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손노파가 죽었을 때도 소용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법이다. 할멈이 학대통의 손에 죽지 않았더라도 몇 년 뒤면 스스로 명을 다하게 되었을 거야. 늙었잖아. 팩트만 얘기하는.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덜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게 소용료의 캐릭터거든요. 네.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지만 뭔가 학대통이 죽이지 않았더라도 몇 년 있으면 병으로 그 늙어서 자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용료의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게 찰나 같은 거고 뭐 사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없고 죽는다고 해서 더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소용료의 평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언젠가 죽는다고 삶을 놓아버리면. 그렇지. 네.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용료가 이게 양과한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혹시 네. 기억하세요? 그 소용료는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게 될 경우에 네. 손노파가 자기 보고 양과를 잘 평생 돌봐주라 그랬잖아. 네. 근데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돌봐줄 안 되잖아. 사람이 거죠. 예. 양과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천성이 착하지만 이게 어린애 같잖아. 양과는 그쵸. 소용료 입장에서는 돌봐줘야 될 아들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만 혼자 놔두고 자기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이면 양과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이런 얘기를 양과 앞에서 서슴없이 늘어나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끔찍하게 들렸거든. 그쵸. 그게 전형적인 그 동반자살.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그 옛날에 가난한 엄마 아빠들이 요즘에도 가슴 아픈 죽을 얘기지만 때 자기 아이들 죽이고 자살을 하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런 경우가 최근에도 왕왕 있었잖아요. 이게 동반자살이 아니라 정확히는 동반이면 애기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같이 죽기로 살인이죠, 의기투합했겠습니까? 살인 후 자살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소용료도 이렇게 양과에 대한 어떤 이런 애정 때문에 양과를 애정이라기보다 돌봐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살인 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양과나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관리해야 되고 케어해야 될 소유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케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려면 얘네들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소용료의 머릿속에도 있었던 거고 네. 그게 되게 차갑게 서술이 되거든요.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후에 행동 그것만 갖고서 생각을 하니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배제돼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소용료 초반에 나오는 소용료 캐릭터는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 뭐지 싶은. 좀 매정하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세속적인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감정선들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난. 그래서 이해가 불가한 그렇죠. 이런 서로 캐릭터인데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나중에 소용료가 느껴지죠. 매력이 있어지는 거는 나중에 성격이 이제 바뀌면서 그게 약간 바뀐다는 게 뭔가 그리고 백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 같은 이런 순수함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 갖고 있는 매력. 너무 이쁜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서 나중에 양과랑 헤어져서 양과 찾아다닐 때 막 길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두든 빵이든 이렇게 집어서 먹고 돈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잖아. 네. 그래도 주인들이 너무 이쁜 여자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쁘고 봐야 된다는 먹으니까 돈을 달라는 말조차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들 오냐오냐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게 또 이게 김용 소설의 남성 중심적인 그렇지. 이쁘고 봐야 된다는. 이렇게 이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 무슨 황룡 캐릭터든 이막수 캐릭터든 소영유 캐릭터든 다 다르잖아요. 네. 하지만 다 이쁘잖아. 물론 이제 소영유가 1등으로 이쁘고 황룡이 2등으로 이쁘고 이막수가 3등으로 이쁜 걸로 묘사가 되지. 어쨌거나 다 이쁘잖아. 몰입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지. 만약에 소용료가 평범한 얼굴이었다. 음. 근데 이 스토리상 소용료 역할로 평범한 얼굴로 저희가 읽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이입이라거나 상점 식당 주인이 돈을 받으려고 이게 하겠지. 그 무협 소설의 독자들이 대다수가 남자기 때문에 매력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저희 대형님들도 거의 대다수가 남자셔서. 근데 이제 독자들이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 주인공의 외모는 꼭 잘생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석바천이나 위소보 같은 거는 그치. 좀 살짝 떨어지고. 그렇지. 거기 녹정기가 가장 대표적인데 위소보는 진짜 찌질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진짜 교활한 캐릭터인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연들은 여자 하나같이 캐릭터들은 그냥. 완전 초절정 미녀들만 등장하거든.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주인공은 못 났는데 막 매력적인 여자들이 자기를 막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일본 만화에 많아요. 네. 이런 설정이 그 녹정기에도 보이죠. 네. 오늘 소용료와 양과의 고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소용료의 그 감정을 절제한다. 이런 캐릭터들이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고생해주신 야부님과 동주님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대우님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